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VC 투자 유치 전략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VC 펀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펀드의 어떤 리스트업,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 그리고 펀드의 정의, 그런 출자 사업 공고를 볼 때 대표님들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위주로 좀 숨어있는 행간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3강에서는 VC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밀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식을 보면은 이제 이 도식에 있는 과정 하나하나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프로세스가 길어요. 그 대표님들 입장에서 투자를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번도 투자를 안 받아봤거나 이제 투자자를 만나려고 준비하시는 분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꼭 강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만 딜소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딜소싱이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컨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누가 투자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인가 가서 일단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이 그림에도 중앙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제일 괜찮은 거는 약간 네임밸류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데모데이, IR데이 이런 거를 참석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 또 그런 게 많기도 하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 군데를 찾아가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아주 압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0군데를 만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로스가 많은 작업인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면에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한 20명, 30명, 50명 되는 투자자한테 한 번에 그냥 우리 회사를 노출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거를 굉장히 추천을 좀 하고, 여기가 이제 서울 창업허브니까 창업허브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많이 할 것 같고, 뭐 또 외부에 있는 기관 중에서는 벤처기업협회 같은 데가 연중 거의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늘상 이런 거를 또 모집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노려보시면 공지사항 같은데 뭐 IR데이 모집 이런 거 같은 걸 잘 노려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 중에서 6가지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투자사에 그냥 메일을 보내는 케이스, 이런 게 이제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에서 보기에는 약간 찌라시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오는 메일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이제 잘 안 보죠. 저렇게 오면은 별로 영향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컨택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히트율이 되게 낮다야. 그리고 인상만 안 좋아질 가능성도 되게 많다. 요 얘기를 이제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윗단계에 있는 거,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누구 소개받아서 뭘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데이나 IR데이 이런 걸 참석을 하든지 요 과정을 먼저 알아보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기초적인 자료도 보고 하는데 회사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심사역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표님 저희 회사 와서 IR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게 IR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IR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IR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그때 IR은 약식으로 우리 회사를 이렇게 뭐 소개하는 자리, 5분짜리, 10분짜리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 페이지에서의 IR은 투자사를 찾아가서 우리 회사를 진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대략 한 2시간 정도의 1시간 발표, 1시간 Q&A의 본 게임의 IR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연재 기사를 쓰면서 요 IR 관련된 그동안에 받아뒀던 업체들의 IR 자료를 한번 다 뒤져봤어요. 업종 불문하고.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지만 나오는 질문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업종 불문하고 항상 물어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한 포인트라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를 줄이면 지금 빨간색 볼드체로 표시를 한 것처럼 결국은 남는 키워드가 네 가지예요.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 팀, 4번 엑싯. 요 네 가지가 맨 앞에 1강 시작할 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페이지 그러니까 이 강연 전체를 통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대표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키워드가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뭘 보고 투자하느냐, 어떤 거를 관심 있어 하고 어떤 거에서 판단을 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느냐 할 때 줄이면은 남는 게 결국 저 네 가지 키워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거를 풀어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겟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술 이 경쟁력이 좀 어떻게 되나요? 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업종 불문하고 날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이 나올 만한 질문을 알면 IR 자료를 만들고 IR 피칭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전략을 짤 때 있어서 저런 것들을 늘상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저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은 그게 이제 투자자가 관심 있는 포인트하고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더더욱이나 저 빨간색 볼드체로 적혀 있는 네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그래서 IR 자료를 만들고 투자자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 질문이 될 거고 IR 피칭할 때도 준비하는 스스로 셀프 퀘스천을 날려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IR을 지나고 나면 저희가 약식으로 회의를 해요. 대표님 돌려보내고 나서 어때? 이 회사 더 봐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뭐 서로 의견을 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취합을 했을 때 일단 괜찮을 것 같아라는 게 좀 우세하다면 일단 더 그 뒤에 프로세스를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담당하는 심사역이 투자 검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투자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투심이 지금 이제 바로 말씀드릴 그런 과정을 쭉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IR 끝나고 나서 뭐래니? 잘 모르겠다. 또는 이거 되겠니? 이러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 꽤 많아요. 끝나고 났더니 IR 끝나고 그 다음날 또는 그날 늦게라도 전화가 와서 대표님 저희 회사에서는 더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에 다시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하면 그때 더 얘기를 하시죠. 이러면서 그냥 IR하고 끝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IR을 했다고 무조건 투심이까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IR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IR 끝나고 나서 투심위를 가기까지 투자 검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더 길면 한 달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달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투자 검토 보고서라는 게 대표님들이 갖고 가는 IR 자료의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사역이 처음부터 시장 조사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같은 사람이 회사의 시장도 조사해야지, 회사의 재무도 보면서 문제 없는지 봐야지, 경쟁력도 봐야지, 레퍼런스 체크도 해야지, 거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달 정도가 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IR하고 나서 투심위까지가. 그래서 투자 검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투심위를 하게 되면 이제 요 맥락을 이제 대표님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투심위는 VC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인 거죠.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우리 회사가 도대체 그 투심에서 어떻게 하고 뭔 얘기가 왔다 갔다 했길래
떨어진 건지 또는 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우리 회사는 투자가 된 건지 이거를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대표님들 중에서. 이거 완전 내부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를 담당했던 담당 신사역이 이쪽 위쪽에 앉아 있고요. 정작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편에 앉아 있는데 그 회사를 투자하고 싶어서 검토하는 담당 심사역은 IR이 끝나고 나서 계속 한 달 내내 그 회사를 굉장히 딥하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회사의 웬만한 직원보다도 그 회사를 더 잘 아는 거죠. 대표이사 다음으로. 그럴 정도로 돼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IR 때 듣고 자기가 검토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한 달을 전혀 안 보다가 투심이 때 들어와서 이제 하자 말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 전에 대표이사가 하고 간 내용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대표님들이 IR 자료를 만들 때 IR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6달 뒤든 1년 뒤든 다시 자료를 꺼내보면 정확하게 내가 했던 내용이 리마인드 되게 정보 전달이 IR 자료의 목적인 거예요. 그때 놓고 가는 IR 자료가 우리 회사가 투심이까지 간다면 대략 한 달 뒤인데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우리 회사 내가 얘기했던 거를 듣고서 전혀 한 달 동안 안 쳐다보다가 내가 했던 내용을 리마인드해서 우리 회사 하자 말자라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꺼내보는 자료가 IR 자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 컨설팅 보고서 형식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따라할 만한 사례라고 항상 어디 가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스티브 잡스 형식 그러니까는 이미지 위주, 아이콘 위주로 만드는 그런 자료로 만드는 게 본인의 스타일이라면 적어도 투자 유치를 위한 IR을 위해서는 본인 스타일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한 달 전에 무슨 내용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회사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내지는 이쪽 업종의 전문가라서 우호적으로 봐주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뭐 네거티브하게 보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뭐 잘 안 될 거야. 이거 옆에 회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계속 이제 회사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표이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 꺼내봐도 다시 리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IR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이 요 과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그 IR 자료 만들고 요게 이제 연동돼서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IR이 보통 2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시간 정도 발표, 1시간 정도 Q&A.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뭔가 판단을 하는데 보통 투심이도 한 2시간 정도를 해요. 뭐 그렇다고 그게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1시간을 할 때도 있고요. 1시간 반을 할 때도 있고 어쩌면은 막 3시간, 4시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이 안 되면.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의견 수렴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투심이 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앞장하고 맞춰서 보면 대표이사가 했던 얘기. 그러니까 키워드로 줄이면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 팀, 액션 4가지를 다시 꺼내놓고 굉장히 딥하게 얘기를 해요. 이 VC 내부에서. 이거 맞아? 대표이사가 한 얘기 맞아? 내가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심이 들어올 때 방금 전에 IR 자료 얘기를 드렸지만 투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IR 때 놓고 갔던 자료, 대표이사가 놓고 갔던 자료, 그 다음에 담당 심사역이 일주일 전에 그 배포하는 투자검토 보고서, 심사역 입장에서 맞는 자료,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참석하는 투심위원들이 스스로 알아본 메모, 그 레퍼런스 체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3개를 들고 들어와서 되게 논쟁을 하거든요. 디베이트. 이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투심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수렴이 되면 투자가 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수렴이 되면 투심이 부결이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IR 때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이라고 했던 게 그대로 IR 때 했던 내용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 페이지에 지금 나올 만한 그 포인트를 다 적어는 놨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문제인 회사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면 이미 IR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IR 하고 나서. 아니면 IR 자체를 오지도 못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평범해요. 애지간한데. 문제는 한두 가지가 딱 걸려요. 어떤 회사든지. 뭐 물론 소송이나 뭐 재무 리스크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부터 투심해서 논의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평범한 회사들은 문제가 잘 안 되고 이 첫 번째에 적어놓은 것처럼 뭐 시장성, 사업성, 수익 모델, 경쟁력 여기가 항상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딱 걸리죠, 여기서. 그래서 시장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을까? 옆에 회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회사 경쟁력이 있는 건가? 등등에 대한 게 거의 모든 회사가 이제 단골로 딱 걸리는 병목 현상 같은 부분인 거죠. 투심위에서 얘기되는 내용, 투심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맥락, 그렇기 때문에 IR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요 얘기를 이제 한참 드렸고요. 그리고 투심위 하고 나면은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넣으면은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뒷 프로세스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투심위가 부결되는 거고요. 투심위를 통과하면 한 80%쯤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끝은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여전히 아직도 투자가 부결될 가능성이 남아는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실사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뭐 소송이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런 회사는 포함이 돼야 되고, 실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업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준비를 확실히 좀 하고, 어쩌면은 투자자를 컨택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이전에 우리 회사에 크리티컬한 재무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부터 정리해 놓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난하고 어려운 투심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실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사를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만일에 이제 시작하시는 예비 창업자 또는 아주 극초기 기업들이라면 회계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들어야 돼. 이게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관리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게 백을 해서 과거 거를 클리어하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처음부터 관리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회계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는 거를 습관을 들이지 않고 처음에 대충 하다가 나중에 뭐 회사 돈 좀 벌면은 뭐 그때부터 제대로 하지, 이게 마인드도 안 맞고 그렇게 실제로 잘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투자 자체가 또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회사가 잘 되는 게 이게 악순환이 돌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초기 기업일수록 재무, 회계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얘기는 이제 미리 드리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VC 투자할 때 실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좀 이슈가 한 3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페이지인데, 첫 번째 단기 대여금. 용어가 혹시 재무 쪽에 익숙치 않아서 용어가 생소하시더라도 요거는 별도로 뭐 구글링이나 해서 더 찾아보신다는 가정하에 뭐 단어 자체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회사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임직원이. 근데 직원이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대표이사가 빌려가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투자자가 보기에는 빼내가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가 보기에는 죄질이 되게 나빠요. 투심이까지
시장도 좋고 사업성도 좋고 경쟁력도 좋은 것 같아서 다 통과를 됐는데 저런 게 회계 실사에서 딱 한번 걸리면은 투자자가 반응이 어떠냐? 일단 스톱. 이거 왜 이래? 이거 우리가 투자하면은 이거 자기 쌈짓돈인 줄 알고 넣었다 뺐다 할 건가? 이런 데도 어떻게 투자해? 여기서 갑자기 인상이 바뀐다고. 저런 계정이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회계 실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우리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고 이익이 얼마였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숫자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려고 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과거 거를 보니까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신뢰할 만하게 해. 그런 거를 검증하고 싶은 게 실사인 거예요. 근데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투자라는 게 결국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회사가 아무리 경쟁력이 좋고 투심이까지 잘 통과됐어도 여기서 이제 부결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계는 신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더욱 계정 중에 단기 대여금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저런 거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라. 이미 모르고 저런 게 있으면은 빨리 청산부터 해라. 저 계정 자체를. 또는 바로 청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그게 돈이 있어야지 청산이 되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VC가 분명히 이 프로세스를 밟다 보면 저 질문을 할 건데 내가 언제 어떻게 청산을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내가 정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게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챙겨놓고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의 확률 높게 단언컨대 실사에서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다 하나. 두 번째, 개발비 계정도 항상 좀 이슈가 되는 포인트예요. 이게 대표님들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많이 맡기는데 세무사가 약간 조장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혼용돼 있거든요. 그게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경상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갖고 매년 들어가는 거를 그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렇게 다 떨구는 케이스도 있고요. 요 뭐 개발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게 설사 인건비거나 뭐 이런 거더라도 재무상태표에 그 무형자산의 개발비 계정으로 갖다 놓고 5년에 걸쳐서 상각하려는 회사도 있고 두 가지가 나뉘어요. 근데 비상장사는 보통 이제 후자를 많이 쓰죠. 개발비 계정으로 갖다 놓고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매년 비용으로 떨구면 매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보기 좋지 않지 않냐. 세무사들이 이거 개발비로 갖다 놓고 나중에 돈 벌면 조금씩 뭐 상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뭐 비상장사할 때는 다 혼용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개발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사를 할 때 이제 그 수정 재무제표를 만들 때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요거는 원래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그 해 비용으로 그냥 떨궜어야 돼. 자산성이 없어. 그러면은 수정 재무제표를 만들 때 원래 비용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개발비를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이렇게 옮겨요. 계정을. 그러면은 그동안에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이익 얼마 나고 뭐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적자가 마이너스 몇억, 몇십억 나는 마이너스 몇십억 나는 회사로 갑자기 딱 바뀌어요. 근데 재무 아시는 분은 그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미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에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몇억, 마이너스 몇십억이 되면 요게 그대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요.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쳐서 자본총계인데 요게 마이너스일 때가 자본잠식이거든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 자본잠식 빠져. 개발비를 이렇게 쭉 수정 재무제표를 만들었더니 그러면 자본잠식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한 250개쯤 있는 VC가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뭐 엑셀러레이터 한 250개쯤 있는 거 다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사 다 마찬가지로 자본잠식 상태일 때 투자가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투심이까지 통과했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이 자본잠식 이 났네. 이런 회사에 투자를 못하지. 이런 경우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나면서
자본 잠식을 청산하면 그 얘기는 대표이사 보고 자기 돈 더 넣어서 이 자본 잠식을 지금 없애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들어갈게.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본 잠식이 너무 크게 빠지는 상황이 되면 대표님들이 어차피 투자 받기가 어려우니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상황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은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엔젤 투자 같은 거를 중간중간 하면서 또는 내 돈을 확충하면서 뭐 뭘 가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가수금 개정도 항상 좀 말이 많이 나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가수금은 단기 대여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단기 대여금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고요. 가수금은 대표님이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내가 내 돈을 더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임시로 넣었다가 회사가 돈을 벌면 내가 다시 빼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넣어놓는 돈인데, 요게 이제 실사를 할 때 또는 이 투자 프로세스를 쭉 밟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VC가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수금이 있으면 이제 약간 협상을 좀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무슨 얘기냐. VC가 투자를 했는데, 가령 10억을 투자했는데 가수금이 2억이 있어.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왼쪽 주머니로 들어왔는데 10억이 들어왔는데 바로 오른쪽 주머니로 2억이 빠져나가는 케이스를 VC는 싫어하는 거죠. 그 회사의 본질에만 쓰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수금 같은 게 보이면 VC들이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거 출자 전환할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는 빼내가지 말고 회사의 주식으로 받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그런 상황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집도 어렵다 지금. 내가 와이프한테 이혼 당하기 직전이다. 나도 돈 좀 찾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표님들이 투자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 보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투심의도 거치고 뭐 하면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적어도 가수금 중에서 뭐 얼마는 그래도 출자 전환하더라도 얼마는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투자자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미리 염두는 좀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100% 내가 출자 전환하는 것까지는 부담이라면, 100% 가수금을 다 받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VC 입장에서 되게 싫어할 거고. 그래서 그 중간쯤에서 뭔가를 내가 협상을 좀 받아들여야 될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대여금 같으면은 정리하면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고, 그 가수금 같으면은 VC 입장에서 대표님들한테 협상을 하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아킬레스건이 나한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내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미리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1강의 요약에서 말씀드린 게 돌아가면 투자 유치가 그래서 어려워요.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기술 개발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미리 드리고요. 이제 넘어오면 실사까지 거치고 나면 이제 계약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강연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는데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계약서를 쓰는 단계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용어도 생소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계약서를 쓰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단계까지 오면 이제 그때는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라. 요 가이드라인 정도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뭐 거의 다 왔으니까는 이제 마음이 긴장이 풀어져 갖고 뭐 아마 호호실실하면서 뭐 밥을 같이 먹는다는 둥, 술을 같이 먹는다는 둥 다 좋은데 내용을 그냥 등한시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인하면 됐죠. 뭐 잘 하셨겠죠. 이거 나중에 회사가 이제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계약서 몇 점 몇 항 당신 위반했으니까 언제 내가 그거 갖고 뭐 뭘 하겠다는 둥 이렇게 나온다고. 나 그런 내용 들은 적 없는데. 들은 적 없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다 읽고 인지한 상태로 그다음 날인도하고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은 거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봐라. 그리고 뭔가가 우리 회사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미리미리 계약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서 요거는 좀 바꿉시다. 이러면서 VC하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런 거는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뭔가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미리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도장 찍는 날 와서 이거 계약서에서 요거 빼면 안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갑자기 VC가 또 인상이 달라져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거 투자하는 거 맞나? 이런 회사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도장을 찍으러 온 날 그날도. 그러니까는 꼭 꼼꼼하게 읽어봐라. 그리고 요새 어디 창조경제센터나 기관들 보면은 무료 멘토링 많거든요. 법률 멘토링이나. 자신 없으면 그런 거 신청하셔갖고 변호사 도움이거나 꼭 받으세요. 그런 거는 본인이 노력하면 공짜로라도 돈 안 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많다. 요 얘기는 여기서 드리고요. 계약서 중에서 이제 동의권, 협의권이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요 얘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단계에서는 되게 조금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 여기는 스킵을 하고 연재기사 같은 걸 보신다는 전제하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금 납입이 표현되어 있는데 돈 들어오는 날 표현하는 거예요. 앞장에서 펀드 설명드릴 때 청년 창업 펀드, 창업 초기 펀드, 업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는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펀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돈 들어오는 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번 강의 제일 앞장에서 투자 프로세스가 전체 밟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전쯤에 처음 만나기 시작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창업 초기 펀드라면 그게 내가 3년 언더인 건지 아니면 7년 이내면서 매출액 20억이 넘은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점이 중요한 펀드 같으면 미리 정의를 잘 알고 있다가 우리 회사가 돈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게 좀 간단하게 걸리는 시점이면 우리 회사가 투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돼서 투자가 될 것 같으면 미리 VC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미리 할 수 있는 게 회사에도 좋고 VC에도 좋고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좀 있다면. 다 투자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사후 관리가 또 있습니다. 돈 주고 끝이 아니에요. VC는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하는 얘기는 시어머니 하나 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빨리 크는 게 목적이면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남이 간섭하는 게 되게 싫어.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투자 안 받고 다른 방법, 다른 자금 조달, 대출이 되든 뭔가 정부 지원 사업이 되든 그게 그분한테는 성향이 더 맞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뭔가 달라는 자료도 많고 뭔가 요구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다 감안하고 투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4장에서는 앞에 이제 투심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었어요. 투자가 실패되는 원인, 투심이 부결 원인의 가장 핵심되는 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 듣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